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토, 미국 국방부, 그리고 CNN까지 모두가 이순신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500년 전 한 명의 장수가 지금의 최첨단 군사 이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이순신을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고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군사 패러다임이 뒤흔들린 걸까요? 이순신,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25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마저 이건 인간의 전략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다가 기억하는 한 남자의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이순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이 영상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를 무기로 삼은 한 인간의 천재성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500년 전 한국 장군이 현대 군사 이론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어떻게 그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 밝혀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당신의 상식을 뒤흔들 이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모스크바의 어지러운 제 아파트에서 두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빈 커피잔과 군사 잡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트로프. 25년 동안 군사 저널리스트로 일해왔어요. 전 세계 전쟁과 전투에 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죠. 벽에는 중요한 장군들과 군사 지도자들 옆에 서 있는 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장에는 러시아와 서양의 군사 전략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가득했고요. 저는 항상 러시아와 서양의 군사 이론만이 같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중요한 것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크게 울리면서 두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6시 30분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보세요? 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페트로프, 안나 미하일로브나예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이른 아침 시간치고는 너무 밝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군사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취재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또 장군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드는 지루한 회의인가요? 차라리 니콜라이를 보내세요. 이번엔 달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12개국의 군사 과학자들이 500년 전 어떤 한국 제독의 전투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전략이 현대의 전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한국에서 혁명적인 아이디어라고? 안나, 당신도 잘 알잖아요. 좋은 군사 전략은 러시아나 서양에서만 나온다고요. 독일 군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이순신 제독이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대요. 그들이 500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96.4%의 승률을 기록했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제 똑바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했겠죠. 아무도 그런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안나가 말했어요. 만약 헛소리라면 당신이 그걸 밝혀내면 되죠. 당신은 군사적 거짓말을 찾아내는데 최고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물 한 잔을 따르며 해전에 관한 오래된 책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군사 역사를 공부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는 아시아의 전쟁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위대한 전투들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창가로 걸어가 회색빛 모스크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혼잣말을 했어요. 이 이순신 이야기가 뭔지 보러 가겠어. 이게 그저 동화에 불과하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남은 하루 동안 컨퍼런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어볼 까다로운 질문들을 적어 내려갔죠. 한국 군사 역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제 책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을 배울 게 없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음 날을 위해 노트북과 녹음기를 챙기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이 이순신 이야기가 그저 과장된 것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500년 전 작은 아시아 해군이 현대 세계의 전쟁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일은 간단할 거야. 알람을 맞추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주장을 듣고
명백한 결함을 지적한 다음 끝내면 돼. 다음 날 그 컨퍼런스 룸에 들어서는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날 밤잠이 들면서 창밖으로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꿈속 어딘가에서 나무 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불가능한 승리의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군사 아카데미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 웅장한 건물에는 제가 알아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사 교수들뿐만 아니라 현역 제독들, 국방부 장관들, 나토 국가의 무기 전문가들까지 있었어요. 전 세계 전쟁터에서 인터뷰했던 얼굴들이 눈에 띄고 있었죠.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한국의 옛날 제독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걸까요? 꽤 재미있는 서커스가 되겠네. 제가 아는 프랑스 기자 피에르에게 속삭였어요. 피에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보다 배나 병사가 적을 때 전투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꾼다고들 하고 있어요. 저는 눈을 굴리며 강당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에 빨리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독일 군사과학연구소의 하인리 박사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현대 전쟁에 관한 책들을 읽었고 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이런 점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고대 한국 전투에 관심을 가질까요? 하인리 박사는 큰 화면에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은 배들이 움직이는 좁은 수로의 상세한 컴퓨터 모델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은 우리가 해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12척의 배가 133척을 상대한다면 빠르게 패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의 군대는 단 3명만 잃고도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저는 그의 발표에서 실수를 찾으려고 노트에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그의 사실관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영국의 제임스 윌슨 교수였어요. 그는 옛 한국 배들의 그림과 전투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순한 해군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윌슨은 목소리에 열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해양 현상이었어요.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바다를 이해했던 자연의 힘이었죠. 이건 너무 심했어요. 저는 거의 일어나 나가버릴 뻔했습니다. 이 존경받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 이순신 제독을 마치 슈퍼히어로나 마법사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윌슨 교수를 찾기 위해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다른 군사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윌슨 교수님, 저는 공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정말로 이 숫자들을 믿으시는 건가요? 군사 역사는 특히 승자가 쓸 때 과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윌슨은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가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는 제 의심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페트로프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넬슨과 나폴레옹을 연구했어요. 해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제 모든 이해를 바꿔놓았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직접 눈으로 명량해협을 보세요. 그곳의 물살을 느껴보고 그의 전쟁 일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과장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데이터와 지도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군사 역사에 관한 많은 책들을 다시 써야 할 것이고 제 전체 경력의 기반이 된 해전에 대한 저의 이해는 틀린 것이 될 테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 노트북을 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어. 서울행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속기 전에
이 신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이상한 분노와 흥분이 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이순신 이야기를 거짓으로 폭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작은 부분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맞다면? 만약 제가 군사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불완전했다면? 노트북을 닫고 모스크바의 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예상치 못했던 여행을 시작할 텐데 이 여행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저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피곤했지만 조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서울은 높은 유리 건물과 붐비는 거리가 있는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대 해전이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한국 가이드인 진혁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와 완벽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젊은 해군 생도였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통역을 맡게 될 사람이었죠. 내일 명량해협으로 가보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약 4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창밖으로 낯선 도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12척의 배가 133척을 이겼다는 그 유명한 수로를 꼭 보고 싶네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남쪽으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도시는 사라지고 푸른 산과 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 시대인 500년 전에 한국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명량해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발표에서 사진을 봤지만 직접 서 있는 것은 정말 달랐습니다. 수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좁았어요. 마치 두 높은 건물 사이의 작은 골목길 같았죠. 물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흐르며 소용돌이와 위험한 물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거의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 배들이 이 좁은 통로로 들어와야 했어요. 여기서는 그들의 수적 우세를 활용할 수 없었죠. 저는 강력한 물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작은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 약간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배들은 여기서 꽉 끼어 있었을 거예요. 진혁이 가장 좁은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많은 배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근처의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전투 지도와 한국과 일본 배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해협이 어떻게 대규모 일본 함대가 한 번에 모두가 아니라 일렬로 들어오도록 강제했는지 볼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캐나다에서 온 물 전문가인 마가렛 톰슨 박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해협의 물 흐름 패턴에 대한 컴퓨터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이 물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소용돌이치는 패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배들이 배 조종 능력을 잃는 정확한 위치에 자신의 배들을 배치했지만 그의 배들은 물살의 힘을 이용할 수 있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가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500년 전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컴퓨터나 현대 과학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특별한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별에 대한 지식, 수학, 전투 경험을 오늘날 우리 컴퓨터도 따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합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제 의심에 도전하는 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호주 역사학자 에밀리 파크는 이순신의 비밀 스파이 활동에 관한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순신이 어떻게 해군에서 해직된 상황을 이용해 한국 정부 내에서 일본과 내통하는 반역자들을 찾아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공식적인 실천이 되기 수세기 전에 방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의에 참석한 이스라엘의 보안 전문가 데이비드 코엔이 설명했습니다. 해양박물관에서 저는 이순신의 유명한 거북선 모형 앞에 서 있었어요. 거북선은 적 병사들이 배에 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금속 가시가 있는 덮인 지붕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연기를 뿜을 수 있는 용 머리가 있었어요.
이 배는 당시 유럽의 어떤 배보다도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어요. 인도 출신의 선박 엔지니어 라지 파텔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직접 쓴 대포 발사표였어요. 거리, 높이, 화약량, 심지어 날씨 조건까지 고려한 정확한 계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학이 공식 과학이 되기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저는 오래된 문서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진짜예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이것들은 원본 문서의 복사본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제가 믿었던 것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순신 제독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한다면 군사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모든 것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관찰한 내용으로 가득 찬 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지휘관이나 만들어진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진짜가 있었어요. 현대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것이 옳은 무언가가 있었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과거로의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물살마다 마치 명량의 엽의 강력한 물살이 그 길에 서 있는 바위들을 천천히 다시 형성하는 것처럼요. 서울에 있는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됐어요. 한국과 군사 깃발들이 휘날리는 그 높은 빌딩이 저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이야기에서 실수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해왔어요. 김 대령이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0대의 깔끔한 제복을 입은 진지한 사람이었고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와 화면들이 주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씨, 그는 단단한 악수로 인사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대령님,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은 승자들이 쓴 오래된 이야기들에 기초한 것 아닌가요? 분명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과장했을 텐데요. 김 대령은 제 질문에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으며 폴더를 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일본 기록도 연구했습니다. 그는 번역본이 있는 오래된 일본 문서의 복사본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가토 기요마사라는 일본 지휘관의 일기였습니다. 전투 후에 그가 쓴 내용을 보세요. 김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번역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배와 싸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다 자체와 싸웠다. 등줄기에 오싹한 느낌이 퍼지고 있었어요. 패배한 일본인들조차 전투를 거의 마법적인 용어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더 많은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프랑스 해군 사관학교와 이탈리아 해양학교 모두 이순신의 전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 회사들도 이순신의 전투 전략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순신을 클라우제비츠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어요. 김 대령이 언급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제가 평생 공부해온 유명한 유럽 군사 저술가였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오래된 종이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이 방에는 파란 물에서 움직이는 현대 군함들을 보여주는 큰 화면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이건 기밀이지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5배나 많은 적과 싸울 때 이순신 제독의 위치 전략을 사용한 현대 해전 테스트를 실행했어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82% 성공률.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김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현대 함성과 무기 시스템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잊은 채 의자에 무겁게 앉았어요. 25년 동안의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전에 알지 못했을까요? 조용히 물었어요. 서양 군사학자들은 아시아의 공헌을 간과했어요.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군사 역사를 알리는 것보다 경제 발전에 더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 현대 컴퓨터로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로 무시되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전투가 아니라 제 직업적 신념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제가 써왔던 모든 것, 군사 전략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재고되어야 했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순신이 역사를 바꾼 좁은 해협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배치된 그의 12척의 배들이 바다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여 대규모 일본 함대와 맞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왔었죠. 대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순신 코드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재한다고 전혀 알지 못했던 군사 천재에 대한 인정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유로움을요.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오래된 신념의 무게가 덜어지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이렇게 옳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명량해협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된 그 좁은 물줄기요. 한 명의 뛰어난 마음이 압도적인 역경을 극복한 장소였죠. 고맙습니다. 이순신 제독. 빈 방에 속삭였어요. 제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곳에서 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요.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어요. 마치 명량해협의 물살처럼 강력하고 막을 수 없이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기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제가 돌아왔을 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회색 벽, 서두르는 승객들, 작은 가게에서 나는 커피 냄새. 하지만 제 안은 달라져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가득한 노트북, 해협의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뀐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요. 편집장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기사 초안을 읽으며 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정신이 나갔어요?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당신은 이 한국 제독 이야기를 반박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현대 군사 사고를 혁명적으로 바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독자들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이걸 쓰게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도 당신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이대로 발행해주세요. 제 명성이 모든 글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기사는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옛 동료들은 저를 선정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더 심하게는 외국 선전에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역의 군사 아카데미들이 제 연구 자료 사본을 요청했어요. 국방 계약업체들이 이순신의 전술적 형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순신 제독 군사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컨퍼런스를 준비했어요. 놀랍게도 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장군들, 학자들, 전략 기획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유네스코가 이순신의 전략적 혁신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저를 초청했을 때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공헌을 무시했던 바로 그 서양 군사 단체들이 이제 제 통찰력을 구하고 있었어요. 제 책 이순신 코드 세계 군사 이론의 새 지평은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28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 생시르, 샌드허스트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곳들은 동양 군사 이론이 기껏해야 각주 정도로만 취급되던 곳이었죠. 오늘 첫 방문 5년 후 다시 명량해협 가장자리에 서 있는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신화를 반박하려고 왔던 편견 많은 기자가 이제 동양과 서양의 군사 지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은 여전히 좁은 통로를 통해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500년 전 이곳에 서서 자신의 나라를 구할 무기로 이 자연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려봤던 이순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의 무기였고 그는 바다였다 라고 한때 제가 비웃었던 윌슨 교수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어요. 저희 통역사 이제는 연구 조수가 된 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알렉세이. 당신은 세계가 군사적 천재성이 어떤 문화나 대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이 여정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때 한쪽 방구의 전략적 공헌을 무시했던 저는 이제 모든 전통에서 배우는 통합된 군사 지혜 이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영약은 단지 이순신 제독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진실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어요. 불가능이 현실이 된 해협 위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제 가장 큰 승리가 이순신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린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적을 물리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페트로프의 여정은 단순한 군사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릴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500년 전 한 명의 한국 제독이 바다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한 명의 러시아 기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명량의 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순신 제독의 지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낯선 문화와 다른 사고방식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 여정의 다음 장은 더욱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모두 알렉세이처럼 자신의 명량의 협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